저는 윤태석이에요. 올해 64시고 경기도 수원시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2억 4천만 원을 잃었거든요. 한 번에 깨끗하게, 그것도 제 손으로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할 거예요. 누군가는 안쓰러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기기로 했어요. 공기업 시설관리팀에서 28년을 근무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건물을 점검하고 고장난 설비를 고치고 민원이 들어오면 달려가던 시간들이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했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그걸로 아이들을 키웠고 집도 샀어요. 그렇게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을 때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인생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큰딸은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결혼을 준비 중이었어요. 딸아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아빠, 크게 안 해도 돼. 그 말이 위로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죠. 보탬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걸요. 딸은 제 자랑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꾸준히 저축도 하는 아이예요. 그래도 부모로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학기마다 날아왔고 저는 그때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책값, 생활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아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지만 학업에 집중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은퇴는 했지만 부모 역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면서도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년은 더 버텨야 한다고요. 딸이 결혼하고 아들이 졸업하고 그 아이들이 제 발로 설 때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조심스럽게 나눠 관리했어요. 한꺼번에 쓸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제가 일했던 28년은 책임의 시간이었어요. 고장난 걸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 습관은 퇴직 후에도 남았어요. 저는 여전히 뭔가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요. 특히 가족을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줄은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 집 수리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퇴직했지만 멈추지 않은 책임, 끝나지 않은 지출,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요. 그게 제가 2억 4천만 원을 잃기 전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30평대 공간이에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수였고 동네에서는 평범한 중산층 가구가 사는 곳으로 통했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던 시기에 샀고 15년에 걸쳐 대출을 갚았어요. 마지막 대출금을 갚던 날 아내 선영이와 통장을 보며 조용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였으니까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 펀드를 합쳐서 노후 자금으로 준비된 돈은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28년을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금액치고는 많지도 적지도 않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집도 있으니 노후는 문제 없을 거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가 아파트에 2억이 넘는 금융자산이면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이고 평범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2억 4천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제가 만약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20년이 남은 거예요. 20년을 2억 4천으로 나누면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엔 아이들 지원금도 병원비도 집 수리비도 빠진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신중하게 나눴어요. 정기예금의 일부를 넣어 이자 수입을 만들고 적립식 펀드에도 투자했어요. 연금 계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쌓이도록 설정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통장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었으니까요. 아내 선영이는 제 계획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우린 아직 60대잖아. 돈 쓸 일 더 남았어.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제 막 노후에 들어선 나이였고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몰랐어요. 주변을 보면 70대, 8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돈이 필요한 시간도 길다는 뜻이었죠. 저는 더 조심스럽게 통장을 관리했어요. 매달 지출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고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줄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여유로워 보였을 거예요. 집도 있고 목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곤 했어요. 퇴직금 어디에 넣었냐고, 어떤 펀드가 좋냐고, 연금은 어떻게 설계했냐고요. 저도 제 방식을 설명해 주면서 나름 뿌듯했어요. 28년 동안 일한 보람이 있다고,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착각이었어요. 평범하다는 것, 중산층이라는 것, 준비가 됐다는 것, 모두 겉으로 보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집 한 채와 목돈 2억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28년 동안 출근했고 월급을 모았고 퇴직금을 받았고 그걸 나눠서 관리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한 노후 설계였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저를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설마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범하다는 착각. 그게 모든 시작이었어요. 모든 일은 생활비 통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아내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요즘엔 하루에도 몇 통씩 광고 문자가 오니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자동이체 오류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공과금 이체가 실패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공과금은 늘 정확하게 빠져나갔거든요.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까지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해뒀으니까요. 통장 잔액이 부족했을 리도 없었어요. 생활비 통장에는 항상 여유 자금을 넣어뒀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싶었어요. 시스템 오류겠거니 생각했어요. 은행 앱도 가끔 점검한다고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었으니까요. 문자 하단에는 링크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라고 안내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링크를 눌렀어요. 그러자 익숙한 화면이 떴어요. 공공기관 로고가 상단에 있었고 입력창과 확인 버튼이 보였어요. 평소에 인터넷 뱅킹이나 공과금 조회할 때 보던 화면이랑 똑같았어요. 입력창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왔어요. 저는 익숙하게 번호들을 입력했어요. 28년 동안 시설관리 일을 하면서 온갖 시스템을 다뤄봤거든요. 출입카드, 보안 시스템, 전산관리까지. 이런 절차가 낯설지 않았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자 잠시 로딩 화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처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안심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이 정도 오류는 흔한 일이니까 곧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요즘 병원 예약 확인 전화도 오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가끔 연락이 오니까요. 상대는 정중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공공요금 통합관리센터 직원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 자동이체 오류 건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방금 문자 받고 처리했다고요. 그러자 상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생활비 통장 외에 다른 계좌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공과금 문제인데 왜 다른 계좌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근 퇴직자 명의 계좌 중 일부가 행정점검 대상이 됐다고요. 특히 자산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으면 순서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아, 행정 절차구나. 제가 28년 동안 일했던 곳이 공기업이었거든요. 행정이란 게 늘 절차대로 움직인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고 승인을 기다리고 그게 당연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계를 풀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퇴직자 계좌 점검이라는 말도 그럴듯했고 여러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저는 정말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전화를 끊고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틈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화 통화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상대방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마치 공공기관 직원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태도에서 신뢰를 느꼈어요. 사기꾼이라면 급하게 몰아붙일 텐데 이 사람은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줬거든요. 상대는 제 경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공기업에서 28년 근무했다는 것,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는 것까지요. 처음엔 어떻게 알았을까 의아했지만 곧 이해했어요. 퇴직자 명단이나 행정자료에 다 나와 있는 정보겠거니 싶었어요. 실제로 퇴직할 때 여러 서류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제 정보가 여기저기 등록됐으니까요. 상대방이 제 이름과 제가 다녔던 직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그 한마디에 제 경계심은 더 낮아졌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구나. 행정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28년 동안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식의 확인 절차가 익숙했어요. 상대는 계속 설명했어요. 최근 퇴직자 계좌 중 일부가 행정점검 대상이 됐다고요. 특히 자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저도 실제로 돈을 여러 통장에 나눠뒀거든요. 정기예금 펀드, 연금 계좌, 생활비 통장까지요. 상대는 제가 관리하는 계좌 목록을 하나씩 읊었어요.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금융당국이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개인정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건 공식적인 경로뿐이니까요. 그리고 상대는 핵심을 말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좌부터 점검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요. 점검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마치 세무조사 때 장부를 제출하는 것처럼 확인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행정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서류를 내고 확인받고 승인이 나면 돌려받고. 제가 일했던 공기업도 똑같았어요. 장비를 점검받으려면 일단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 부서에 보고하고 확인이 끝나면 다시 가동하는 시기였어요. 그게 절차였고 저는 그 절차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상대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해도 된다고요.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 안심시켰어요. 급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제게 시간을 준다는 게 진짜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이체를 결정했어요. 생활비 통장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상대방은 계좌번호를 불러줬고 저는 그 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은행 앱을 열고 금액을 확인하고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다른 계좌로 넘어갔어요. 이체가 완료되자 상대는 고맙다고 했어요. 협조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다음 계좌는 내일 확인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8년 동안 절차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규정을 지키고 시스템을 신뢰했어요. 그게 저를 성실한 직장인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습관이 이번엔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절차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절차처럼 보이는 것에 쉽게 속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다시 왔어요. 같은 번호였고 같은 목소리였어요. 상대는 어제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좌를 확인할 차례라고 말했어요.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엔 정기예금 계좌였어요. 여기엔 제법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생활비 통장은 그래도 매달 들고 나는 돈이라 부담이 덜했는데 정기예금은 달랐어요. 이건 진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상대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말했어요. 점검은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고요.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원래 계좌로 돌려준다고요.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다시 넣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실제로 점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돌려주고. 저는 계산을 했어요. 생활비 통장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가장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 순서로 진행하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나름의 안전장치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정기예금을 해지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했거든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만기도 안 됐는데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행정점검 때문이라고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제 돈이니까 제가 원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였죠? 서류에 서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틀 뒤엔 적립식 펀드를 정리했어요. 여기도 꽤 많은 돈이 있었어요. 매달 조금씩 넣어뒀던 펀드였는데 수익률도 괜찮았어요. 증권사 직원이 물었어요. 왜 갑자기 전액 환매하냐고요? 저는 또 같은 대답을 했어요. 행정점검이라고요. 직원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처리해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계좌를 옮겼어요. 은행을 다니고 증권사를 방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이체했어요. 매번 직원들이 물었지만 저는 같은 답을 반복했어요. 행정점검이라고요.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상대방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친절하게 안내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 절차를 설명했어요. 저는 그 통화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혼자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안내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 선영이는 제가 자주 은행에 다니는 걸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계좌 정리한다고 노후 자금 재배치한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내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며칠 안에 끝날 일이니까 다 끝나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멈춰야 할 순간이었어요. 아내에게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함께 확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 처리했어요. 28년 동안 시설을 관리하면서 늘 그렇게 일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확인하고 혼자 해결하고 결과만 보고하는 시기였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4개의 계좌를 옮겼어요. 생활비 통장, 정기예금, 적립식 펀드, 그리고 투자용 계좌까지요. 이제 남은 건 연금 계좌 하나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계좌였어요. 여기엔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돈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행정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고 문제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협조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손으로 제 돈을 넘겨주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지는 줄도 모른 채로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연금 계좌를 옮기는 날이었죠. 이 계좌는 다른 곳들과 달랐어요. 여기엔 제가 10년 넘게 조금씩 넣어뒀던 돈이 들어 있었어요.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상대방은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도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연금 계좌만 확인하면 모든 점검이 끝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일주일 동안 긴장하며 지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증권사에 도착해서 직원과 상담했어요. 연금 계좌는 일반 계좌보다 절차가 복잡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지 사유도 명확해야 했거든요. 직원이 여러 번 물었어요. 정말 해지하시는 게 맞냐고, 연금은 나중을 위한 거라고, 지금 해지하면 세제 혜택도 다 날아간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행정점검이라는 게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직원은 아쉬운 표정으로 처리해줬어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모은 돈이에요. 매달 조금씩 미래를 위해 쌓아 올린 숫자들이었어요. 이걸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증권사 밖으로 나와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가 됐다고 이제 이체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상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남았다고 말했어요.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기다렸어요. 상대방이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겼어요. 잡음도 없이 경고음도 없이 그냥 조용히 끊어졌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안 됐어요. 통화 중이라는 신호도 아니고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도 아니었어요. 그냥 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통화했던 번호인데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혹시 통신사 문제인가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똑같았어요.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만 반복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상대방 전화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일단 집에서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어요. 통장들을 꺼내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생활비 통장을 열었어요. 잔액이 0원이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봤어요. 역시 0원이었어요. 정기예금 통장을 확인했어요. 0원. 적립식 펀드 계좌도 0원. 투자용 계좌도 0원.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여기도 0원이었어요. 모든 계좌가 하나도 빠짐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어요. 0원, 0원, 0원. 같은 숫자가 5번 반복됐어요. 2억 4천만 원이 있던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계좌 하나씩 천천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끔찍했어요. 제가 직접 은행에 가고 서류에 서명하고 이체 버튼을 누르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행정점검 같은 건 없었어요. 담당자도 없었어요. 점검 계좌도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를 안내하던 그 사람은 제 돈을 가져가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스스로 돈을 건네줬어요. 책상 위에는 통장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각 통장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출금, 출금, 출금. 같은 계좌번호로 나간 흔적들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낸 돈이었어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제가 준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신고는 했지만 돌아올 거라는 희망은 없었어요. 경찰관도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이런 사건은 돈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범인을 찾아도 돈은 이미 사라진 뒤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 선영이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선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직 애들 다 키운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큰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크게 안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보탬은 줘야 했어요.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고 혼수 준비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들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졸업까지 2년이 남았고 매 학기 등록금은 어김없이 고지서로 날아왔어요. 생활비, 책값, 교재비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학업에 집중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선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딸 결혼도 남았고 아들은 이제 학교 다니는데. 60대면 끝난 나이가 아닌데 돈이 이렇게 없어질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는지를요. 집이 있으니까, 중산층이니까,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60대는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 다른 지출의 시작이었어요. 주변을 보면 60대에도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결혼자금, 전세자금, 손자 육아비까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활비도 있었어요.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거고 집 수리비도 언젠가 필요할 거였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제가 85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이 남은 거예요. 2억 4천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이제 없어요.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국민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받는 금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부부 합쳐봐야 150만 원 정도였어요.
공과금, 식비, 병원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집은 있었지만 집을 팔 수는 없었어요. 살 곳이 없어지니까요. 전세로 옮기면 전세금은 생기겠지만 그 돈도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었어요. 결국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선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28년 동안 모은 돈을,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을 일주일 만에 다 날렸어요.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었어요. 만약 제가 40대였다면 다시 일을 시작해서 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64세였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려웠어요. 누가 60대를 고용하겠어요? 선영이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60대 초반이지만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됐고 건강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무릎도 안 좋았고 허리도 가끔 아팠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요. 돈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요. 아이들도 여전히 우리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돈이 이제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딸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아들 등록금은 어떻게 내지?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돈이 필요한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제 손으로 보냈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제가 믿었으니까요. 제가 이체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그해 겨울 저와 아내는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64세와 62세? 이 나이에 구인 광고를 보는 게 낯설었어요. 퇴직하고 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주민센터 게시판을 먼저 확인했어요. 구인 광고가 몇 장 붙어 있었어요. 경비, 시설관리 보조, 청소, 배달 보조 같은 일들이었어요. 자격 요건란을 보면 대부분 60대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시설관리 경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해 볼까 생각했어요. 아내 선영이는 마트와 요양시설 공고를 확인했어요. 오전 파트타임,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 시급 9,000원. 그런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달 생활비를 벌게 될 줄은 몰랐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2억 4천만 원이 있었을 땐 적어도 몇 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놀라웠던 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민센터에 가면 60대 어르신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대기실에 제 또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퇴직했지만 다시 일해야 하는 사람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여기 왔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요. 그분도 같은 상황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특히 퇴직자들을 노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당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행정점검이라는 말에 속아서 돈을 잃었다고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얼마나 잃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억 4천만 원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면접을 몇 군데 봤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시설 안전 보조 일을 하게 됐어요. 건물을 순찰하고 소화기를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 작업을 돕는 일이었어요. 28년 동안 했던 일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보조였어요. 월급은 최저 시급 기준으로 나왔어요. 선영이는 근처 마트에서 오전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근무였어요. 물건을 진열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무릎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부부가 함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제 월급과 선영이 월급을 합치면 200만 원 정도였어요.
국민연금 15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350만 원이었어요. 공과금, 식비, 병원비를 빼면 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아이들을 지원하기엔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어요.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공과금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알았어요.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주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짧게 설명했어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전화가 와도 받지 말라고요. 주민은 고맙다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쪽지에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알림 하나로 2억 4천만 원을 잃기까지. 쪽지에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었어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다고요. 며칠 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글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가 아니라는 걸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평범한 노후의 붕괴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